한국 경제의 중심에 있는 젊은 총수들, 그리고 그들의 경영 능력을 조명하는 기업 비사 시즌2. 하지만 본방송에선 다 담아내지 못한 은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사의 비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이 휩쓸고 지나간다. 사건과 연루된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다. 지난 몇 년간 끌었던 이재용 회장의 승계, 또 그다음에 분식회계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는데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네, 특히 삼성 일가 재벌 총수 관련된 재판 일반적으로 볼 때 판결에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판결들은 유죄는 인정하되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같은 판결을 내렸어요. 선고를 그렇게 했죠. 근데 이번에는 아예 무죄 판결 자체를 내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대 우리 삼성 관련 또는 재벌 총수 관련 판결, 재판 중에서 최악의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최악이라고까지 보시는지. 이제 무죄 판결을 한 가장 큰 근거는 이재용 회장으로에 대한 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승계 계획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고 보니까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이라는 게 주주들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고의성은 없었다. 이런 판결을 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것은 이재용 회장으로의 승계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말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승계 계획이라는 게 특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변화되면서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2심 재판부는 승계에 대한 추상적인 인정만 대법원이 했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승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오직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위전실이 양사 합병 TF와 밀접하게 협의한 건 맞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만이 합병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고려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재판 1심 판결 난 날 현장에 갔었잖아요. 네네. 혹시 좀 분위기 어땠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회장에 대한 선고가 판결이 좀 한 3-4시간, 최소한 3-4시간 정도는 걸릴 거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당일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선고가 일찍 나서 기자들은 물론이고 그 법원 안에 있던 법원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삼성 관계자들도 좀 놀랐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선고 당시에도 사실 판사님께서 이제 주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분위기나 뉘앙스가 모든 그 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읽는 동안 내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그 현장에서는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와 다르지 않게 무죄로 판결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게 막 설마 진짜 무죄냐 하는 얘기가 사실 재판 전까지는 좀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전까지만 해도 집행유예라던가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 읽기 시작하는 순간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죄의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거를 아마 현장에 있었던 거는 이 회장을 포함해서 모두가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승계 자체가 잘못됐냐, 승계가 문제이냐라는 그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수집 사장이 국수집 아들한테 그 물려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은 다를 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삼성가의 승계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승계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승계 절차가 적법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지금 분식회계 주가 조작 사건 2심으로 지금 간 사건 같은 경우엔 적법한 승계가 아니었다라는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죠. 국수집 사장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불법으로 물려줬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적법한 절차로 세금도 다 내고 승계를 하고 하는 거는 본인들 자유예요. 근데 이제 불법을 행하고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떠나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사회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영 능력이라는 게 유전되지는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미 3세, 4세 경영인들 중에서 능력이 없다거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3세, 4세 세습하는 식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인가. 그리고 마치 회사가 자기 거라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 재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총수일가가 기업 집단 뭐 삼성 같으면 계열사 60개, SK 같은 150개 정도 되는데 총수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이 3%도 안 돼요. 근데 그 지분을 가지고서 자기가 마치 주인이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행도 하고 그걸 또 물려주고 싶어 하죠. 그때 그러니까 그 경영권에서 오는 프리미엄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실 뭐 불법이 아닌 식으로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제도 자체가 바람직한 제도인가 우리 사회에. 오히려 그걸 참 논의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불법적인 편법적인 승계를 하고 있고 또 검증되지 않은 3세, 4세들이 계속 나타나고 인해서 이른바 오너리스크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 굉장히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제회계 기준은 그 규정 중심이 아니라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1심 판결 결과는 합리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저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회계 기준은 150여 개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환경을 반영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항들을 규정했다기보다는 각 나라들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 원칙적인 규정을 하고 있어서 해석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핵심은 회계 담당자와 공인회계사 등 이러한 전문가들이 중요성 관점에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은 그것은 합리적으로 회계처리를 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부 위배된 사항이 있더라도 중요성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이 위법 단계는 아니다. 150여 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각 나라의 사정들 다 반영하다 보니까 원칙 중심으로밖에 만들 수 없는 회계 기준을 우리는 선제적으로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게 잘 우리가 해준 이러한 터전을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아주 그냥 규정성으로 세부적으로 막 구체적으로 위법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회계 기업하기가 어려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한 민간에서 스스로 감리해서 제도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걸 개입을 하게 되고 고발까지 되고 이것이 수사가 수년간 이루어져서 아니 지금 2018, 19년도에 기소돼가지고 2014년까지 몇 년입니까? 6년 이상을 주마다 가서 재판을 받게 해준 정말로 글로벌에서 가장 큰 회계 사건입니다. 저는 뭐 2심과 3심도 지금 같은 1심의 이 기본 방향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라는 게 딱 부러진 게 없거든요. 문제가 없고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근데 그것도 뭐 이 재판을 한두 달에 끝난 게 아니라 엄청난 기간 동안에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걸 들여다봤고 의견서를 냈고 이런 면에서 보면 2심과 3심에서 1심의 내용들이 바뀌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특히 회계적인 문제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너 리스크 말씀해 주셔서 여쭤보는 건데 그 등기이사도 복귀한다 만다 하다 결국에는 안 했잖아요. 이런 그 등기 삼성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실질적 총수고 헤드기 때문에 굳이 등기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등기이사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실질적 영향이 있을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상징적 의미라든지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적 책임을 지는 거죠. 지금은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사실상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책임 경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등기이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재벌 총수들이 보면은 등기이사를 해서 자기가 뭔가 이사에 대한 장악력을 좀 더 높여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혹시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 싶으면 아예 등기이사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등기이사 여부도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 결과적으로 계속 지금 이재용 회장에 대한 얘기 중에 승계라는 키워드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과거의 승계는 편법이었다, 불법이었다, 잘못됐다라고 했다가 지금 재판부가 아예 무죄다, 승계 자체가 불법적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스탠스를 바꾼 배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국정농단 사건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삼성이 90년대 후반부터 정말 한 30년에 걸쳐서 이재용으로 승계 작업을 했던 것 자체를 그거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재판부가. 그리고는 이거는 다 경영 목적상,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삼성이 내세웠던 경영 목적상 했다는 거, 그걸 다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1심 재판부 판결한 게 너무나 사실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이고 대법원 판례 자체하고도 맞지 않는 판결이다. 그래서 지금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승계 문제와 이제 회계 문제는 좀 다릅니다만 결국은 그 승계에 영향을 미친 게 회계에 의해서 그 합병 단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의 합병 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은 회계적 수치에 의해서 그거에 의해서 기업 가치가 변동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고 그래서 회계학에 의한 그런 회계 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제대로 잘 적용을 해서 했느냐 하는 것이 주요 관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핵심은 회계 처리를 잘했냐 못했냐가 이번 승계 문제의 키가 됐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심 판결에서 회계적인 문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뭐 합병 비율이라든지 승계에 있어서의 연결고리 등은 거의 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같아서는 그 회계 문제도 없고 승계에서 일본적으로 그 평가 문제도 왜냐하면 이제 회계 문제에 의해서 어느 회사가 상당히 기업 가치가 높다. 즉 삼성의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제일모직이 그 대주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럼 합병 비율에도 상당히 뭐 큰 작용을 못했고 고의적으로 회계를 분식 회계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합병 비율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기업 가치를 왜곡시킴으로써 말하자면 제일모직의 삼성에 있는 현 이재용 회장이 많이 갖고 있는 지분율에 모아지는 그런 승계 과정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잖아요. 근데 항소를 하면 보통은 이걸 1심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증거를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2심에서 이게 뒤집힐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증거도 증거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승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대한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법원에서 판단한 구체적인 계획은 변동적이다라고 말한 걸 가지고서 추상적인 승계 아이디어만 있었지 구체적인 승계 계획은 없었다고 지금 1심 재판부가 판시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해 버렸어요. 이거는
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법률가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황을 알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는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가장 큰 쟁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형식적으로는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끈 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 은폐하기 위해서 바닥판에서 숨기고 한 거, 그 증거를 검찰이 채취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때문에 증거가 대부분 인정이 안 됐죠. 그래서 그게 마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지금 국민들에게 줬어요. 언론이나 우리 시민단체들이 잘 주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뭐 여러 가지로 그 전부 다 인정을 못 받고 여러 가지 불법적 그 증거를 취득했다고 뭐 압수 등 여러 가지 했다고 봐서 증거 채택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내부 검토 보고서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드러난 것도 지금 현재 드러나 있습니다만 그 내부 검토는 어느 회사나 어디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필요한 수준에서의 그 의견 교환이나 서로 그런 서류다라고 또 판결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뭐 짜고 뭐 아니면 누가 뭐 감사인하고도 짜고 뭐도 짜고 이렇게 이제 고의성이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문제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드러난 자료만으로도 다른 증거가 없어도 지금 있는 드러난 자료와 회계 기준 등을 봐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사가 보는 겁니다. 집행유예가 나왔으면은 어떻게 좀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집행유예 나왔어도 당연히 이제 사모법칙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사모법칙이 부활했다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2심 당연히 또 가서 집행유예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겠죠. 사실 우리가 그 분식회계라든지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범죄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반체제 범죄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분식회계라든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다면은 장부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주가라는 우리 중요한 가격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장 경제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례긴 한데 엔론이라는 회사가 2000년대 분식회계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데 그 엔론 분식회계 사건에서 재무이사 CFO였던 사람이 사장하고 회장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하는 프리바게닝 조건으로 형을 얼마를 받았냐면은 그때 10년 이상을 받았어요. 10년 이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10년 이상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장 같은 경우에는 24년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책임이 있었던 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날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을 해서 실제 선고는 안 이루어졌는데 실제 선고가 이루어졌으면 40에서 60년형을 받았을 거예요. 종신형을 받게 됐어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 미국의 주식회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분식회계 같은 큰 스캔들이 별로 많이 안 터지는 이유가 엄격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반체제 범죄거든요. 네. 그리고 주가 조작은 더 많을 것도 없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뭐 유죄가 내려졌을 때 예를 들어서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그럼 정말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뭐 분식회계뿐만이 아니고 지금 주가 조작까지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하다. 만약에 요즘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인공지능 판사가 있었으면 몇 년 정도 때렸을 거라고 보시나요? 인공지능 판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인도 판례를 공부를 했었다면 1심에서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 때렸을 거라고. 그 10년도 사실 미국 기준에서 굉장히 약해요. 엔론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미국 같았으면 저는 거의 50년 이상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왜 그 코인 뭐죠? 테라라는 코인인가요? 그 동유럽에 있는 나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잡혔잖아요. 그래서 범죄인 인도 협약 때문에 한국에 보내느냐 지금 미국에 보내느냐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권 전 대표 같은 경우에 50년에서 100년형을 받았어요. 국내에서는 와서 맥시멈 한 10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경제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작동되기 위해서 이런 범죄는 일벌백계 하듯이 강하게 처벌해요. 그러니까 그 권 대표 같은 경우에 한국 오고 싶어서 난리죠. 미국 가면 평생 자기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말씀하신 그 3년, 5년 재벌 3.5의 법칙이라고도 통용되는데 그렇게 숫자가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은 집행유예를 그 선고하기 위해서는 맥시멈 형량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5 법칙 때문에 특가경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죠. 법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판사들이 좀 일정한 그 형량을 구형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만드는 양형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특가경법에 해당하는 거는 최소 4년을 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못 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 역사. 그리고 이게 참 어느 정도로 우리 삼성 재벌의 힘이 센가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은 궁극적으로 2년 6개월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뇌물을 준 사람이죠. 뇌물을 받은, 그것도 자기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제3자 뇌물, 친구한테 뇌물 받도록 해줬다. 그래서 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몇 년을 받은지 아세요?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받은 게 15년이에요. 뇌물을 준 사람은 2년 6개월로 확정이 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15년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근데 몇 달 안 살고 가석방 나와서 그리고 복권이 됐죠. 삼성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뭐 국정농단 사건인 이래서 사법 처리가 됐고 지금 사면까지 된 거는 뇌물 사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말을 뭐 이렇게 사용하게 해줬다든가 뭐 등등에 해서 뭐 어떤 그 돈을 줘서 했던 그 사항이라서 그 건에 있어서 이미 판결을 됐고 요번은 승계 문제, 특히 승계에 영향을 준 회계 문제 이런 등등에 의한 재판이라서 재판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미 이 판결을 받은 부분과 이 부분은 이제 연결하기는 어렵고 다만 국민연금이 이런 합병 비율에 이런 것들이 동의를 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계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했냐고 이제 합병 비율을 했냐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2015년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의 변경은 2015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변경을 통해서 그 재무제표의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회계 변경을 하게 되면 부채보다 자산이 늘게 될 수밖에 없어서 늘어난 건데 그 늘어나기 전에 합병 비율이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통과했고요. 그래서 또 합병이 된 거고요. 근데 합병이 된 이후에 회계 변경이 됐는데 회계 변경에 의해서 가치가 변경이 돼서 합병 비율이 됐다면 그래도 우리가 일부러 니들 분식 회계를 하고 네가 뻥튀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합병 비율을 정했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그 전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일부 이제 비판하는 분들은 야 미리 예단하지 않았냐? 이 밑에 12월 달에 이뤄질 거를 알고 했다고 짜고 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야 이거를 미리 알고 가치가 그렇게 설정이 될 거로 알고 합병비를 했다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신문에 난 적도 없고 그것만 쉬쉬해서 국민연금한테 정보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외국한테 주고 그 주주에게 전부 다 그렇게 줘서 그걸 동의를 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게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회계 국제 기준이 기업에게 족쇄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인이나 회계 경영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정 중심의 회계는 현대 회계의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그야말로 국제 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고 지속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밑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 국가가 그런 지향할 방향이지 어디에 끝에 해석을 무리하고 일부의 의견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해서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도 수년을 걸려서 자기는 아닌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들고 지금 결국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증거를 내기 위해서 엄청난 소모적인 그런 시간을 가졌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지금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런 면에서 보면 규제 당국도 좀 더 기업에게 좀 유연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이 나온 후에 삼성의 모든 계열사에서 회장님 무죄에 대한 직원 반응을 취합했다고 하는데요. 뭐 회장님 힘내세요, 회장님 응원합니다. 이런 것들만 의견이 모아져서 이재용 회장한테 전달됐다는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총수한테 필터링을 해서 그러니까 축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좀 그러니까 관습적인 건가요? 일상적이죠. 제가 아는 선배 중에서도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재벌 계열사에 취직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자기가 그룹의 사장도 되고 펼쳐보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줄 서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기는 너무나 분명하다. 딴 데는 어떻게 보면 줄을 잘 쓰고 안 쓰고 이게 있는데 여기는 줄을 어디 써야 된다 이게 너무나 분명해서 그러면서 편하다. 그런 예스맨들, 그 다음에 심기경화하는 분들이 다 밑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 우리 총수들이 판단하는데 사실 왜곡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왜 그래서 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런 걸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재용 회장 이제 무죄 판결 났고 어느 정도 이제 경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보여줬던 반도체 신화가 있는데 이재용 회장은 좀 뭘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 있을까요? 사실 별 기대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2016년인가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책을 썼더니 제목을 보고 오해를 하고 내용은 읽어보지 않고 뭐 저한테 막 항의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인데 삼성전자가 몰락해야 한국이 사는 길이라고 혼자 해석을 해서 왜 삼성전자도 잘 되고 한국도 잘 돼야지 왜 삼성전자가 몰락해야 잘 된다고 했냐고 막 저를 꾸중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몰락해야가 아니고 몰락해도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책 내용이 뭐냐면은 노키아가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가 삼성전자하고 비교하는 걸 쓴 거예요. 그 책의 전반부는 노키아 스토리고요. 후반부는 이제 삼성전자와 노키아를 비교해서 삼성전자의 미래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몰락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를 쓴 건데 노키아를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은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2세대 휴대전화 그죠?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리더가 됐죠. 1세대에는 미국의 모토로라였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세대 리더가 날아가고 자기들이 리더가 되는 거를 경험하면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노키아가 어떻게 했느냐. R&D 투자를 엄청 많이 해요. 사실 애플보다 터치스크린 이 스마트폰 만든 게 노키아예요. 그리고 앱스토어도 노키아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카메라를 전화에 집어넣는 거 다 노키아가 있어요. 그렇게 다 혁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터치스크린으로 갈지 아니면 노키아가 장점이었던 값싸게 저가로 갈지. 근데 내부 토론 과정에서 항상 누가 이기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이겨요. 그러니까 그걸로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성이죠. 누구도 몰라요. 어떻게 갈지. 그러면 불확실성 하에서 판단할 때 기득권 바이어스가 생겨요. 항상. 시장 조사도 하고 다 해보면은 애플 터치 스크린 같이 비싼 전화를 살 사람은 프리미엄 마켓 3%밖에 안 된다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값싼 이걸 살 거라고 해서 노키아는 자기들이 먼저 만들었던 거 다 버리고 올드 스타일에서 에볼루션 하는 걸 갖다가 애플한테 하루아침 망한 거예요. 이게 창조적 파괴예요. 애플도 어느 순간에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플도 지금은 더 이상 리더로서 어떤 기득권자로서 아주 새로운 걸 하는 건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2세대 전화가 바뀌는 것처럼 3세대 전화가 바뀌는 순간이 오면은 그게 애플이 아닌 우리가 지금 모르는 제3의 도전 기업들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용이 아빠같이 잘해야 된다, 아빠같이 못하는 게 뭐 때문이야? 그건 전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삼성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갈 역량도 있고 할 건데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대체하는 기업이 나오고 그 망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벤처를 해서 더 새로운 걸 할 수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도전한 기업이 성공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회가 발전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기득권 기업이 잘 되라고 박수치고 기득권 기업에게 모든 걸 거는 사회 그런 사회는 항상 도태된다. 전체적인 메모리 사이클이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는 성과급도 0%였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도 0%가 말이 됐느냐. 하이닉스 뭐라도 줬는데 그러면 되겠냐. 2008년도에 2.2%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보통 월급이 한 1,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 보너스가 이제 세후로. 근데 25만 원 들어가가지고 회식비냐. 그때 한창 유행했던 음료수가 있어요. 2%. 그게 자판기에 다 사라졌습니다.